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이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상했던 대로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되고 드디어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자,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제는 0.25% 인상은 이제 3월 2일이죠. 그때 우리 연준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0.5% 인상설은 거의 없애버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0.25% 인상은 당연한 걸로 이제 해서 근데 거의 뉴스라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두 가지 면이었죠.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큰 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양적 축소라고 그러죠.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또 빨리 시행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일단 그 연준의 위원들끼리 조사한 그 닷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도표라 해서 이제 각자 예상 금리를 찍어가지고 그걸 모아놓는 표인데 이제 그걸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긴축을 실시할 걸로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속도도 앞으로 매주가 아니고 매 회의 때마다 올릴 것을 이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축소에 대해서는, coming meeting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 다가올 회의인데, 여기서 더가 아니고 어를 썼기 때문에, coming meeting이 이제 다음번 미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미팅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회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번째 이후의 회의 때부터는 양적 축소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그 나타나는 기조는 결국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러한 그 긴축 기조를 이제 확인해 줬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하고 코비드 때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회의의 결과였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다 주고받아졌다. 이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긴축 기조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저희가 이제 예상을 계속 예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이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감안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그 경제 정책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은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째는 전쟁 때문에 물자 수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또 반면에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확률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면 미국도 역시 경기가 하락, 둔화 내지는 또 더 심하면 침체까지 갈 수 있다는 한쪽은 물가 상승 압력, 한쪽은 경기 하락 압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라고만 한다면은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는 쪽으로 거의 치우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에 비해서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0.5%를 올라가는 그 가능성이 전쟁 전에는 50%의 확률로 알려졌었어요. 당시 시장에서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이제 0%로 내려가 버렸죠. 0.5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지금 그 연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그 상당히 이렇게 골머리를 앓게 되는 상황은 바로 이제 전쟁 때문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원유, 천연가스, 밀, 또 뭐 주요 펠라디움이라든지 플라티넘 이런 그 주요 금속 이런 것들이 뭐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쪽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연준도 이면 때문에 0.25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미 뭐 얘기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냐, 경기가 하락할 거냐,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발생할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은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 줄 지금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제 어려운 그러한 그 입장을 어제 보여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은 가급적이면 빨리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연준의 0.25%포인트 인상할 때 지역 총재 한 분이 반대를 하면서 0.5%를 올리자 뭐 이런 얘기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네, 앞으로의 향방의 그 어떤 정책 변화에 좀 뭐랄까 다른 연준 의원들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이제 어제 뭐 투표가 8대1로 끝났으니까 오랜만에 그 완전 이 전원 찬성이 아닌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이례적이었죠. 근데 워낙 그 어제 반대표를 던진 분이 누구냐면 이게 세인루이스 지역 총재죠. 거기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했는데, 블러드 총재는 뭐 워낙 강경 기조예요. 지금 뭐 벌써 몇 달째 뭐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양적 축소를 이미 시작했어야 된다는 굉장한 강경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본인이 0.5%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은 상징적으로 그만큼 강경 기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걸로 보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과연 어제의 반대표가 다른 연준 위원들이나 앞으로의 연준의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블러드 총재는 뭐 강경파로 갈 거고, 어제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것조차도 거의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건데, 이제 그래도 상징적으로 한 분이 반대했다. 그리고 0.5% 상승, 더 빠른 금리 인상, 더 빠른 양적 축소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지역 총재가 있고, 또 이 블러드 총재가 그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연준 내에서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입장이 많이들 반영될 것이라고 보면은 이제 긴축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쉽게 좀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얘기되는 대로 평화 협상이 지금 러시아가 이제 많이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된다고 치면 이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연준이 상당히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면을 어제 보여준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 블러드 총재 반대표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혹시요, 경제의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과 비슷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요. 네. 네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2007년도를 들 수 있어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 2월경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2월인지 3월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인데, 중국의 그 증시가 하루 만에 거의 10%가 폭락한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가 어떤 때냐면은 서프라임 사태가 막 커지면서 뭐 주식과 주택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는 때였고, 그러다가 이제 경고음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 경고음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좀 더 많이 됐더라면 연준이 2007년도에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거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뭘 뜻하냐면은 일반인들이 들으시면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 연준이 과학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이게 경제가 과학인 부분도 꽤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고려하는 변수가 거의 200 몇십 가지예요. 그 200 몇십 가지의 변수를 한꺼번에 놓고 그 공식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200 몇십 가지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을 2007년에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때 연준이 강하게 나갔어야 맞느냐 아니면 그때 이미 시장이 무너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덜 강했어야 됐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뭐 돌이켜서 이랬어야 된다는 것은 뭐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저희가 네. 미래를 위한 점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지금 상황이 뭐냐면 경기가 만약에 이미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강경하게 긴축 기조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댓글도 다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을 왜 빨리 못 잡냐라는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안 잡는다고 하는 것은 미국같이 거의 95% 이상의 시장 경제에 맡겨진 나라에서는 누가 잡겠다 안 잡겠다보다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을 가장 좋은 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제학에서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좋은 약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가 줄면서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방금 들으시면 우리 이현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잉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최대의 효과 있는 약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을 경제학에서 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지고 이미 지금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소비 형태가 바뀌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벌써 뭐 가스값만 해도 전에 뭐 한 50불이면 풀로 넣으시던 분들이 뭐 100불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맞아요. 다른 데서 생활을 줄이게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맞아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나오면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경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비필수품 소비를 줄이고 있고 어제 소매 판매가 하락한 걸로 나왔잖아요. 뭐 명목상으로는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하락한 숫자인데 벌써 소비자의 소비는 줄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긴축 기조로 금리를 올리고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중으로 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연준이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그것 때문에 파월 의장도 항상 저렇게 유보적이면서 뭔가 나중에 할 말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고 소비자 심리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게 도대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은 인플레이션에는 좋은 약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이 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벌써부터.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가게 되면은 소위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흔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잘못하면 과거 역사를 볼 때 너무 지나친 긴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지난 2월에 그 소매 판매가 자꾸 좀 냉각되면서 0.3%만 지금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냉각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근데 또 반면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2월에 제조 생산은 또 예상보다 훨씬 또 높은 생산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한 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소매 판매가 전체적으로 0.3% 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가솔린 가격이에요. 가솔린.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그거 감산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소매 판매에서는 오른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0.3% 올랐지만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8%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0.5%가 떨어진 거죠. 물량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소비 판매가 줄었는데 제조업 부분의 생산이 늘었다는 것은 바로 공급 쪽에서 좀 풀리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수요 면에서는 줄고 있고 공급 면에서는 늘고 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좀 조정된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최대의 효과 있는 약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는 줄고 공급은 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된다는 그런 기미를 보여줬죠. 단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2월의 숫자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까지 자료를 봐야 된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